본 오디오북은 원본 도서의 핵심 내용을 5%로 축약한 도서 정보입니다. 와미디어와 북코스모스에서 제공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식 인가 없이 무단 전제, 무단 복제 및 전송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대한 유산. 저자 찰스 디킨스. 섹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평가되는 디킨스는 소박한 평민이나 일반 교양인들, 빈민이나 여왕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나 호소력을 가져 생전에 폭넓은 인기를 누린 작가였다. 디킨스는 1812년 영국 남부의 항구 도시 포츠머드 교회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 해군 격리부의 서기였던 아버지가 빚 때문에 투옥되자 12세 때는 생계를 위해 구두약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자본주의 발흥기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산업화의 이면에는 혹독한 빈곤과 비인도적인 노동 등 어두운 면이 많았다. 디킨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사회의 모순과 부정을 뼈저리게 체험했고 이러한 체험은 훗날 소설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작품으로는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 외 다수가 있다. 1870년 58세에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소개되는 도서 내용은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본 도서 요약 오디오북이 좋은 책을 선정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바다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강을 낀 습지대에 있었다. 습기 차고 추웠던 어느 저녁, 내가 처음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로 기억한다. 나는 쐐기풀이 뒤덮인 교회 앞 공터에 있었다. 그 음산한 풍경에 몸을 웅크린 채 훌쩍거리고 있을 때였다. 시끄러워! 갑자기 무덤 사이에서 한 사나이가 나오며 소리쳤다. 잿빛 옷을 입고 있는 사나이는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었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에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요 쥐새끼 같은 놈, 시끄럽게 굴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테다. 사나이는 내 턱을 잡고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겁에 질려 겨우 말했다.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는 놈이냐? 그러나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사나이는 나를 거꾸로 세웠다.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먹다 남은 빵 쪼가리가 전부였다. 이 빵 쪼가리보다는 내 녀석 볼이 더 맛있겠구나. 사나이는 나를 비석 위에 앉혀놓았다. 그리곤 입을 벌려 빵 조각을 우겨 넣었다. 넌 누구랑 사니? 누나하고요. 대장정이 조가절이 부인 말이에요. 대장정이? 대장장이란 말에 사나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나는 더욱 주눅이 들어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잘 들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니까. 너 줄칼이 뭔지 알지? 네. 먹을 게 뭔지도 알지? 음식 말이다. 네. 그럼 당장 가서 줄칼을 가지고 와.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오면 내 심장과 간을 빼먹을 테니. 내일 아침까지 가지고 오면 살려주지.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저기 저쪽에는 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사람은 어린애 간 빼먹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어. 사실 지금도 그 사람이 널 해칠까봐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어때? 시키는 대로 할래? 사나이의 소름 끼치는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이 널 때려 죽일 거다. 사나이는 비로소 비석 위에서 나를 내려놓았다. 가, 약속 잊지 말고.
쐐기풀과 가시덤불이 뒤덮인 묘지 사이로 절룩거리며 가는 그를 보고 나는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누나는 나보다 20살이나 위였다. 미인은 아니었으나 나를 길렀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정성을 다한다고 주위 사람들은 누나를 매우 좋게 생각했다. 누나에 비해 자형, 조가절이는 잘생긴 편이었다. 푸른 눈빛에 금발의 고수머리가 보기 좋았고 성격도 온순했다. 그날 사나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집으로 뛰어들었을 때 대장간 문은 닫혀 있었다. 자영이 날 보고 말했다. 어디 갔다 왔니? 누나가 얼마나 찾았는데. 벌써 13번째나 나갔단다. 누나는 부엌문을 와락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밀쳤다. 자영이 얼른 내 앞에 나서서 누나를 막아주었다. 한바탕의 소동 끝에 누나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영은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누나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러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교회 앞 공터에서 만난 사나이를 위해 먹을 것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누나가 워낙 알뜰해서 우리 집에는 음식이 남는 법이 없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내 몫의 빵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누나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훔쳐 챙긴 후 대장간에서 자영이 쓰는 줄칼 하나를 꺼내서 가슴에 품고 나는 안개 낀 늪지대로 다름질 쳤다. 포병대 근처의 둔덕에서 사나이는 내 쪽으로 등을 댄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다가가 사나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사나이는 내 손길에 놀라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찾던 사나이가 아니었다. 그 역시 남루한 잿빛 옷에 족쇄를 차고 있었지만 어제 만났던 그는 아니었다. 포병대 쪽으로 가니 내가 찾던 사나이가 있었다. 잔뜩 몸을 움츠린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줄칼을 내밀었다. 그리곤 보자기를 풀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았겠지? 개걸스럽게 먹는 중에도 사나이는 연신 주위를 돌아보고 귀를 기울였다. 저 혼자만 왔어요. 좋아, 믿지. 만약 나처럼 쫓겨다니는 불쌍한 사람을 수색하는데 내가 도움을 준다면 넌 사냥개나 다름없어. 사나이의 눈이 무섭게 빛났다. 나는 사나이가 불쌍했다. 마치 우리 집 개가 음식을 먹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먹을 건 없겠군요. 순식간에 줄어든 음식을 보고 나는 아무래도 걱정스러웠다. 누굴 봤다고? 사나이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아저씨랑 똑같은 사람 말이에요. 옷도 아저씨랑 똑같이 입고 다리도 아저씨랑 똑같이 절었어요. 그 친구 뭐 좀 특이한 점 없었니? 얼굴에 상처가 많았어요. 어디? 여기? 사나이는 자신의 왼쪽 볼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물었다. 네, 바로 거기요. 바로 그놈이군. 알았다. 예, 거기 줄칼 좀 다오. 사나이는 먹다 남은 음식을 웃옷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줄칼로 족쇄를 갈기 시작했다. 자기 다리를 나무 토막 다루듯 함부로 줄칼질을 해대는 사나이를 보며 나는 다시 무섭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줄칼질을 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몰래 도망쳤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일 때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로 인해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자영과 파티에 참석했던 웹솔 씨는 군인들이 탈옥수들을 잡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함께 나섰고 자영이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들과 함께 늪지대로 향했다. 난 그들을 찾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늪지대를 향해 가면서 나는 자영에게 속삭였다. 만약 그들이 나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군인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겠지? 두려움을 느낀 나는 자영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사람 살려. 비바람 소리 사이로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군인들은 뒤엉켜 싸우고 있는 2명의 탈옥수들을 발견했다. 탈옥수들은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거렸다. 분명히 알아두시오. 저자는 내가 잡은 거요. 내가 잡아서 당신들에게 넘겨준 거란 말이오. 한 탈옥수가 하사에게 말했다. 나를 협박했던 바로 그 사나이였다. 같은 탈옥수 주제에 누가 누굴 잡아? 하긴 정상 참작은 되겠지. 하사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바라는 건 정상 참작 따위가 아니오. 중요한 것은 저자를 잡은 게 바로 나라는 거요.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오. 사나이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자가 날 죽이려 했소. 다른 탈옥수가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말했다. 그는 얼굴에 멍이 들었을 뿐 아니라 갈갈이 찢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몸도 엉망으로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내가 널 죽이려 했다고? 사나이가 우스운 듯 크게 소리쳤다. 죽이려다 말았다고? 천만에. 난 내가 도망가려는 것을 막았을 뿐이야. 이제 감옥서는 내 덕분에 널 다시 모시게 된 셈이지. 그런데 내가 널 죽이려 했다고? 왜? 보시오. 난 족쇄도 풀었소. 저자만 아니면 멀리 도망칠 수 있었단 말이오. 저자는 날 이용하였소. 그런데 내가 저자를 자유롭게 해줄 리 있겠소? 저자는 타고난 거짓말쟁이요. 저 비굴하고 음흉한 표정을.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도 그랬소. 사나이는 새삼 화가 나는지 또 달려들 태세였다. 저자는 반드시 날 죽일 거요. 뺨에 멍이 든 탈옥수가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만, 이제 횃불을 켜라. 하사의 말에 군인 중 한 사람이 들고 있던 횃불을 꺼냈다. 그때 사나이와 나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사나이는 나를 빤히 보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할 말이 있소. 나 때문에 의심받을 몇몇 사람을 구하고 싶소. 오늘 새벽에 저 건넌 마을에서 음식을 훔쳤소. 먹다 남은 파이였소. 술 조금 하고 대장장이 집이었소. 갑자기 사나이가 하사에게 말했다.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서슴없이 말했다. 대장장이 집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소? 하사가 자영에게 물었다. 집사람이 그랬어요. 파이가 없어졌다고. 당신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말이오. 그렇지, 핍? 아, 당신이 대장장이요? 그렇다면 미안하오. 내가 당신 파이를 훔쳤소. 사나이가 사과를 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배고프면 무슨 짓을 못하겠소. 자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사나이가 감옥선으로 향하는 보트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감옥선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떠 있었다. 수많은 녹슨 쇠고랑이에 메어진 채였다. 장날이면 누나는 펌블추크 씨와 함께 장에 갔다. 물건 사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장이 있었던 날이 저물었을 때 누나가 펌블추크 씨와 들어오면서 흥분해서 말했다. 이 애가 오늘 감사함을 모른다면 아마 평생토록 감사한 걸 모를 거예요.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얼른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라. 그녀는 믿을만 하니까. 그녀라니... 그럼 헤비샴 양을 그녀라고 하지. 그 남자라고 해? 미스 헤비샴 양이 핍더러 놀러 오래. 누나가 나를 쳐다보며 기분 좋은 듯 말했다. 놀러 가겠지? 안 가면 내가 일을 시킬 테니까. 헤비샴 양에 대해서는 나도 들은 적이 있었다. 굉장한 부자로 성격이 까다로워 은돈 생활을 하는 여자라고 했다. 그 큰 집에 온통 철조망을 쳐놓은 채. 누나는 나를 낚아채듯 세면대 속의 물통에 쳐박고 비누칠을 해서 문질렀다. 얼마나 거칠고 급하게 문지르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다음 숨 돌릴 틈도 없이 옷을 갈아입힌 후 펌블초크 씨에게 넘겼다. 자연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떨어졌다. 처음 떨어지는 만큼 두렵고 슬펐다. 하늘의 별조차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펌블초크 씨 집에서 묵은 다음 날 아침 헤비샴 양의 집에 도착하자 아주 아름답고 단정한 여자아이가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는 나와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우 냉정하게 돌아서며 나를 한 방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나는 조심스레 노크를 하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한쪽에 도구만 커다란 거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옷을 갈아입는 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락 의자에 한쪽 팔꿈치를 대고 앉아있는 헤비샴 양은 아주 귀괴했다. 그녀는 하얀 레이스로 치장한 비단 옷에 하얀 구두, 하얀 화한, 흰 머리카락 등 온통 흰색으로 휘감고 있었다. 목과 손을 치장하고 있는 보석들도 흰색이었다. 반쯤 열려진 트렁크에 있는 옷가지, 손수건, 장갑, 꽃 등도 흰색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흰색은 아니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래되어 제 빛을 잃은 채 누렇게 바랜 것들이었다. 젊은 시절 풍만한 몸에 입혀졌던 신부복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누구냐? 피비예요. 펌블초크 씨가 말씀하신...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대답했다. 가까이 오렴. 자세히 보자. 그녀의 손목시계는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다. 그러고 보니 방 안의 괴종시계도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다. 무섭지? 난 내가 태어난 이후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단다. 내가 지금 뭘 만지고 있는지 아니? 심장이요. 그래, 시련한 심장. 난 가끔 상상을 한단다. 연극 보는 상상을. 연극을 해보렴. 당황하여 가만히 있는 나에게 헤비샴 양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아니에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은 못하겠어요. 전 여기가 처음이고 너무 신비스럽고 훌륭해서. 내 말에 헤비샴 양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 보았다. 너한테는 그렇게 새로운데 내게는 너무 익숙하구나. 너한테는 그렇게 훌륭한데 나한테는 너무 낡았구나. 너한테는 그렇게 신비한데 나한테는 너무 우울하구나. 에스텔러를 불러다오. 헤비샴 양은 에스텔러에게 나와 카드 놀이를 하라고 시켰다. 얘하고요? 이 천한 일꾼하고요? 에스텔러가 대뜸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 아이 심장에 상처를 내렴. 헤비샴 양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다. 어쨌든 우리는 헤비샴 양 옆에서 카드놀이를 했다. 얘는 내 이불을 째기라고 해요. 첫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에스텔러는 나를 경멸하며 말했다. 저 더러운 손하고 촌스러운 장화 좀 보세요. 에스텔러의 말에 나는 얼른 손과 발을 감췄다. 처음으로 내 손과 발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에스텔러가 나를 내보내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왔다. 너 왜 이젠 안 우니? 울기 싫으니까. 아까는 울었잖아. 반장님이 되도록 말이야. 지금도 울고 싶지? 에스텔러는 깔깔 웃으며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곧 찰칵 문 잠기는 소리가 났다. 집으로 오는 길에 헤비샴 양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낱낱이 되새겨졌다. 내가 보잘것없는 일꾼이라는 것, 더러운 손에 투박한 장화를 신었다는 것, 그리고 내 이불을 잭이라고 부른다는 것 등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식하고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 몇 배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나는 동네 간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하고 자영을 돕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자영을 데리고 오라는 누나의 심부름으로 마을의 술집에 들렀을 때 한 낯선 사나이가 자영에게 럼주 한 잔을 사며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사나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의자를 다리에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언뜻 알 수 없는 미소가 비쳤다. 이 고장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강 저쪽이 어째 쓸쓸해 보이는군요. 그곳에 집시나 불황자들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가끔 탈옥수들이 숨어들긴 하지만. 자영과 웹슬 씨는 오래전에 있었던 탈옥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나이는 한쪽 눈을 찡그리며 총을 겨누듯 나를 보았다. 럼주를 마시면서도 결코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럼주를 저을 때 손가락이 아닌 줄칼로 젓는 것이었다. 그 줄칼을 보는 순간 나는 그것이 자영의 것임을 알았다. 나는 너무 놀라 그를 빤히 보았다. 그러나 사나이는 이제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조리 씨, 내 호주머니에 1실링짜리 은전이 있는데 이 애한테 주고 싶소. 사나이는 은전을 구겨진 종이에 싸서 내게 내밀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사나이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나는 갑자기 나타난 옛 친구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은전을 싼 종이가 1파운드짜리 지폐 2장이라는 사실을 알자 자영은 당장 돈을 돌려주려고 술집으로 달려갔다. 사나이가 이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자영은 곧 돌아왔고 누나는 돈을 종이에 싸서 장식용 차 주전자 속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탈옥수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헤비샴 양 집을 방문해서 헤비샴 양 앞에서 에스텔러와 카드놀이를 하고 그녀를 부축한 채 양쪽 방을 오가고 에스텔러의 경멸을 받으며 헤어지는 일이 8달인지 10달인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나는 헤비샴 양과 많이 친해졌다. 헤비샴 양은 내게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기도 했다. 나는 자영의 견습공이 되고 싶다고 했다. 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은근히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무식한 것을 즐기는 듯 했다. 뿐만 아니라 헤비샴 양은 내 수고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약속도 없었다. 주는 것이라곤 오직 점심 식사뿐이었다. 에스텔러가 점점 예뻐지지? 헤비샴 양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묻곤 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좋아했다. 에스텔러의 차가운 태도에 내가 당황하면 그녀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라. 시련의 아픔을 겪게 해라. 나의 자랑, 나의 희망, 결코 동정하지 마라. 그러던 어느 날 헤비샴 양이 말했다. 이제부터 널 대장장이 견습공으로 만들어야겠다. 가서 내 자형 가저리를 데리고 오거라. 이틀 후 자형은 헤비샴 양의 집에 가기 위해 예복을 입었다. 나는 작업복을 입으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토록 불편에 맞지 않는 와이셔츠 깃을 세우고 넥타이를 매는 것 등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날 역시 에스텔러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길을 안내했다. 아, 당신이 이의 자영인가 보구먼. 헤비샴 양이 화장대 의자에 앉은 채 우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자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이 이의 자영이냐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나와 결혼할 때 난 총각이었단다. 헤비샴 양의 거듭된 질문에
자영은 엉뚱하게도 나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애를 당신 견습공으로 쓸 생각으로 키운 거요? 그래, 핍. 우린 친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항상 검댕이와 먼지 속에서 사는 게 불만이라면 지금이라도 말해봐. 헤비샵 양은 자영에게 묻고 자영은 내게 대답했다. 나는 자영에게 직접 말하라고 눈짓을 했지만 헛일이었다. 나는 자영이 부끄러웠다. 더구나 헤비샵 양 뒤에서 에스텔러가 킥킥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이 애를 가르치는데 보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나요? 헤비샵 양이 물었다. 자영,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결국 나는 자영에게 소리치고 말았다. 핍, 그 문제엔 대답하고 싶지 않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니? 그동안 핍은 여기서 수업료를 벌었어요. 이 가방 속에 25기니가 있어요. 핍, 이걸 내 주인에게 줘라. 헤비샵 양이 옆에 있는 탁자에서 조그만 가방을 꺼내주었다.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핍,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주는 거니 고맙게 받겠다. 헤비샵 양이 말했다. 잘 가거라, 핍. 에스텔러, 이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해라. 전 또 와야 하나요? 아니, 이제부터 내 주인은 가저리시다. 그날 밤 내 작은 침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비참했다. 처음으로 대장장이라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슬프고 참담한 일이 있을까? 나는 우리 집 응접실을 아늑하다고 생각했으며 현관을 신전의 입구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헤비샵 양의 집에 다닌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집을 헤비샵 양이나 에스텔러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내가 자영의 견습공이 된다면 틀림없이 행복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검댕이에 파묻힌 내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드러내 불평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생각해보건대 그것은 참으로 기특한 일이었다. 그것은 오직 자영 덕분이었는데 중간에 도망쳐 해군이나 육군이 되지 않은 이유도 내 자신이 충실해서라기보다 자영의 너그러운 성품 덕이었다. 그 시절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가장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을 때 에스텔러에게 들키는 것이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면 에스텔러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 속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마다 나는 교회 마당을 서성이며 늪지대를 바라보았다. 바람 부는 늪의 전경이 어쩌면 내 앞날의 모습과 같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디, 난 신사가 되고 싶어. 누군가의 습격에 의해 다쳐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누나를 자영에게 맡긴 채 동네 간이 야간 학교 친구였던 비디와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늪지대로 나갔다. 내가 너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어. 넌 너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니? 비디가 물었다. 만족스럽지 않냐고? 난 한순간도 내 자신에 만족한 적이 없어. 난 내 직업과 생활이 지겨워. 오직 비참할 뿐이야. 그 말을 듣고 비디가 딱한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만약 내가 이 생활에 만족하고 어릴 적 반만이라도 대장간을 좋아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 견습 기간이 끝나면 난 자영과 대장간 공동 경영자가 될 거고 너와 짝이 되어 이렇게 산책을 하겠지. 그래, 난 까다롭지 않으니까. 비디가 말했다. 그 말이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뜻으로 말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헤비샵 양 집에 있는 여자를 사랑해. 신사가 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녀 때문이야.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면 관심 끌고 싶어서?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녀를 무시하는 게 어떻겠니?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아니, 난 그녀가 내 관심을 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과연 비디는 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에스텔러를 사랑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해.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여름날 저녁 늪지대는 무척 아름다웠다. 노을에 물드는 하늘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건전하고 순수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까닭은 순전히 헤비샴 양 때문이라고. 나는 비디가 아닌 에스텔러가 곁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다. 틀림없이 나는 또다시 짓밟히고 참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는 결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아프게 하는 대신 자신이 아프고 마는 그런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에스텔러를 더 좋아하는 것일까? 나는 차츰 마음을 정리해갔다. 비디가 에스텔러에 비해 월등히 훌륭하다는 것, 내 생활이나 처지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 장차 자연과 동업자가 되고 비디와는 친구가 되리라는 것 등이었다. 견습공으로 일한 지 4년째 되던 어느 해 토요일 밤이었다. 두 번째로 헤비샴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만났었던 제이거스라는 사나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변호사인 그가 말했다. 이 아이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소. 제이거스 씨의 말에 자연과 나는 서로 쳐다보았다. 이 일을 내게 의뢰한 분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 신사가 되길 원하신단다. 다시 말해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할 소년으로 말이다. 나는 제이거스 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운이며 꿈속에서나 상상하던 일이었다. 단 조건이 있다. 내가 항상 핍이라는 이름을 쓸 것. 그분에 대해 물어보지 말 것. 그분은 직접 내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먼저 물어서는 안 된다. 그는 역시 헤비샴 양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매튜를 나의 가정교사로 추천해 주었다. 런던에 갈 수 있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제이거스 씨는 자영에게 물었다. 가절이, 당신은 분명히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고 했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자영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보상을 하라고 내가 지시를 받았다면 어쩌겠소? 핍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대가에 대한 보상 말이오. 핍을 잃는 대신 보상을 받는다고요? 핍과 난 대장간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소.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자영이 말했다. 그렇지, 핍? 나는 자영의 손길에서 증기망치를 떠올렸다.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달걀 껍질과 같이 약한 것도 어루만질 수 있는 증기망치. 지금껏 우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나는 자영을 고작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나의 새로운 사회생활은 런던의 폐허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다. 나의 생활은 점차 빈곤해지고 빚은 자꾸만 늘어갔다. 그러던 중 숲속의 방울새라는 어리석은 신사들의 모임에 가입하게 되고 에스텔러와 가끔 춤을 한 번씩 추는 것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런던에서 한 번도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단지 에스텔러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와 평생 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들이었다. 나는 에스텔러를 위해 신사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에스텔러는 숲속의 방울새 그룹 중에서도 가장 둔한 인물인 드러물과 결혼한다.
나는 깊은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졌다. 에스텔라는 알아둬. 난 심장이 없어. 따뜻함이 없다는 거야. 동정심이나 감정 따위는 물론이고 난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라고 늘 말했었다. 하지만 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심장이 없다면 어찌 그다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나는 23살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유산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그날 바람이 집 전체를 흔들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나는 템플 저택의 맨 끝 꼭대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핍군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굵직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불을 들어 사나이를 비추었더니 항해자와 같은 60세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였다. 어렸을 적 늪지대에서 내가 줄칼과 먹을 것을 구해다 주었던 그 죄수였다. 사나이는 나를 보더니 몹시 감격해했다. 바로 그 사나이가 나의 후원자였던 것이다. 사나이는 나를 데려다 소파에 앉혔다. 그래, 내가 너를 신사로 만들었단다. 그때 난 돈을 벌면 몽땅 너에게 주리라 맹세했단다. 그래서 너를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단다. 내가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열심히 했단다. 내게 부담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다. 넌 추격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었어. 내가 구해준 그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널 신사로 만들었단다. 사실 내가 여기 온 것은 불법이란다. 들키면 바로 사형이지. 나는 심한 혐오감으로 몸을 떨었다. 나는 그의 손이 그가 나를 후원했던 그 돈들이 피로 물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프로비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에게 새 옷을 입혀도 프로비스에게서 죄수의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범죄인 명부에 나온 모든 범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모든 것이 거칠고 천박했다. 앉는 것,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죄수의 모습이었다. 나에게 베푼 모든 일과 그가 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가고 싶었다. 프로비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다. 내가 일을 하던 때가 있었어. 노동도 하고 마차도 몰았지. 그러던 중 20년 전에 경마장에서 콤피슨이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었어. 늪지대에서 뒹굴며 싸웠던 그 사람 말이야. 그는 공립기술학교를 다닌 신사였단다. 그가 나를 자신의 사업에 동참시켰어. 사기와 문서 위조 사업이었지. 그러다 일이 터지면 자신은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수법이었지. 그러다 우리는 큰 사고를 쳤어. 도난당한 은행권을 유통시킨 거야. 콤피스는 당장 변호사를 사고 연락을 끊었어. 그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 재판을 받을 때 난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콤피스는 검은 양복에 하얀 포켓 손수건을 꽂고 나타난 거야. 훌륭한 신사처럼 말이지. 증거물도 한결같이 내게 불리한 것들이었어. 모든 일은 내가 꾸미고 돈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증언하는 거야. 판결은 콤피슨이 징역 7년, 내가 14년으로 났지. 판사는 콤피슨에게 사람을 잘못 만나 이렇게 되었다고 동정했어. 그러나 내게는 못된 늙은이라고 욕하더군. 그때 나는 콤피슨의 얼굴을 박살낼 수 있다면 내 얼굴이 뭉개져도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마침 우리는 같은 감옥선을 타게 된 거야. 나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냈어. 그리곤 탈옥해서 늪지대에 숨어 있다가 너를 만났지. 그때 내 덕분에 난 콤피슨이 탈옥한 것을 알았단다. 그래서 그를 잡아 다시 감옥선에 끌고 가려 했단다.
군인들이 나타나 빗나가고 말았지만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는 오히려 좋게 작용했단다. 내가 무서워서 탈옥한 거라고 했거든.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옥했다는 거야. 결국 그는 감형이 되고 나는 다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지. 그 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다. 살아있다면 내가 죽었기를 바라겠지. 나는 그를 몰래 도망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리고 상처로 죽어가는 메그위치 옆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메그위치야말로 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나를 자신의 존재보다 사랑하고 위했던 사람인 것이다. 메그위치는 투옥된 날부터 계속 아팠다. 그는 갈비뼈가 2개나 부러지고 그 갈비뼈가 폐를 건드렸다. 그래서 그는 숨 쉴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것이 내게 최우선의 의무였다. 나는 그를 보면서 그가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집착이 없었으며 과거를 돌리려고 애쓰지 않았다. 모든 것에 겸손했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흰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다. 핏기라곤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내가 말을 붙이면 잠깐씩 표정이 밝아졌다. 다시 열흘쯤 지났을 때였다. 메그위치는 나를 보고 아주 반가워했다. 그때까지 보지 못한 밝은 얼굴이었다. 얘야, 난 내가 늦는 줄 알고 걱정했단다. 항상 오던 시간에 왔는데요. 미리 와서 면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넌 항상 그랬지. 착한 내 아들. 맞아요. 한순간이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고맙다. 착한 아가야. 고맙다. 신의 축복이 내게로. 넌 결코 날 저버리지 않았어. 내 아들이야.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는 바로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었다. 나는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랑하는 메그위치 아저씨, 꼭 할 말이 있어요.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가 내 손을 부드럽게 눌렀다. 아저씨가 옛날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죠? 메그위치는 조금 세게 손을 눌렀다. 제이거스 씨의 하녀로 있는 에스텔러와 꼭 닮은 여자를 알게 되면서 나는 에스텔러의 출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에스텔러가 메그위치와 제이거스 씨의 하녀 사이에서 생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애가 살아있어요. 멋진 숙녀로 자랐지요. 아주 아름다운 숙녀로요. 전 그녀를 사랑해요. 그는 힘겹게 내 손을 끌어다가 입술에 대었다. 그리곤 다시 가슴으로 끌어내렸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메그위치의 전 재산은 몰수당했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친구인 허버트의 회사에 서기로 들어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는 누나가 죽은 후 비디와 결혼한 자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형과 비디 사이의 아들 이름이 피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스텔러를 생각하며 예전에 에스텔러와 헤비샴 양이 살았던 세티스 저택의 터를 찾아보리라 생각했다. 에스텔러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학대했다고 했다. 그러다 말에 의해 빚어진 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저택의 터에는 본체도 없고 양조장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정원의 담만 남아 있었다. 말끔히 치워진 공간에는 임시로 담장이 쳐져 있었다. 나는 집터를 돌아보았다. 달빛에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났다.
그때 사람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림자는 돌아가려 하다가 멈칫했다. 에스텔러!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그래요, 에스텔러예요. 알아보겠어요? 많이 변했는데. 에스텔러 말대로 그녀에게서는 예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아하고 매력이 있었다. 차고 거만했던 눈은 슬프고 부드럽게 변해 있었고, 무감각했던 손은 정답게 변해 있었다. 여긴 내 소유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의 재산이죠. 다른 것은 모두 내게서 떠났어요. 하지만 난 이 땅을 지켰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굳게 마음먹고 팔지 않았죠. 이곳에 다시 집을 지을 건가요? 그래야겠죠. 이곳이 더 변하기 전에 작별하려고 왔어요. 당신은 아직도 외국에 살고 있나요? 그래요. 사업은 잘 된다면서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 가끔 당신을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더 자주요. 그때는 내가 버린 것들의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나도 당신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헤어지게 돼서 기쁘군요. 헤어지는 게 기쁘다고요? 난 아직도 우리가 이별하던 순간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했죠.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신이 너를 용서하길 바래.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질책보다도 날 아프게 했어요. 핍, 예전처럼 날 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우린 친구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에스텔러도 나를 쫓아 일어섰다. 멀리 떨어지더라도 우린 친구예요. 에스텔러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곳을 나왔다. 대장간을 떠나던 날 안개가 피어오르던 것처럼 그날도 안개가 피어올랐다. 나는 안개 속에서 에스텔러를 보았다. 지금까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출판 북코스모스, 낭독 김은정, 제작의 주식회사 와미디어였습니다.